안녕하세요. 가족이란 이유로 늘 효를 발한 사람의 통쾌한 최후를 목격한 30대 여성입니다. 저 역시 자식이라면 부모를 섬기고 살아가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부모가 부모 같지 않았다면 아무리 자식이라고 한들 부모를 존경하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변을 보다 보면 오히려 자신이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접을 바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본인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언젠가 꼭 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아마 공감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이번에 한번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집은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식구예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셨고 아빠는 직장 생활하시고 엄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이 다 일을 하시다 보니 경제적으로 그렇게 빠듯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 저희 집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갔더니 온 사방에 이상한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해서 봤더니 빨갛게 뭔가 적혀 있더군요. 여러분들도 아마 TV에서 보셨을 수도 있지만 빨간 딱지의 정체는 바로 압류 딱지인데요. 아빠가 보증을 잘못 서주는 바람에 압류가 들어오고 저희 집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매일같이 아빠에게 화를 내셨고 아빤 말없이 술만 드시곤 했으니까요. 당신, 당신 이거 어쩔 거야. 당신 그 잘난 친구 왜 꼴도 안 보여. 지금 이거 어쩔 거냐고. 자식은 다 커가는데 앞으로 어쩔 거야. 무슨 말이라도 해봐. 어? 그렇게 친구 하더니 그 사람들 죄다 어디 갔어.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죄다 어디 갔냐고. 여보, 다 사정이 있겠지. 뭐? 지금 당신 그 사람들 사정 생각할 때야? 우리가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지금 그 사람들 사정 생각할 때냐고. 아빤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증을 서주는 일도 많았어요. 지금은 보증 제도가 없어졌지만 그땐 보증을 서서 정말 3대가 망한 집안들도 많았죠. 그렇게 한순간에 쫄딱 망한 저희 집은 결국 방 2개짜리 허름한 빌라 월세방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턴 진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특히나 엄만 한 푼이라도 더 아껴보려고 아등바등 노력하셨어요. 한두 번 터진 양말쯤은 몇 번 기워서 신는 건 기본이었고 이사를 가면서 식당이 멀어졌는데 그 거리를 엄만 항상 걸어서 다니셨습니다. 거기다 식당 재료들은 항상 새벽 시장에서 장을 보셨는데 그때마다 배추나 이런 것들 손질하고 남은 짜투리를 얻어오시곤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얻어온 짜투리로 저희 저녁을 차려주시기도 했고요. 주연아, 수연아, 얼른 나와서 밥 먹어. 엄마 시간 없어. 바로 가봐야 돼. 밥 먹고 설거지만 해놔. 알았지? 엄마, 또 식당 가려고? 그럼 언제 와? 또 새벽에 올 거야?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얼른 나와서 너희 밥 먹어. 엄만 바로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 저녁을 차려주시곤 엄만도 식당까지 그 먼 길을 걸어 가시곤 했습니다. 집이 어려워지기 전엔 그래도 저녁 때가 되면 가게 문을 닫고 오셨는데 저희가 힘들어지고 난 후엔 엄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늘 식당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저녁엔 술안주로 할 만한 메뉴들을 만들어 팔곤 했고요. 물론 엄마의 그런 구두쇠 정신은 저희에게도 영향을 줬습니다. 씻을 때면 큰 대야 2개를 두고서 한쪽에 물을 받아두고 다른 빈 대야에 들어가 씻곤 했는데 그렇게 씻고 난 물은 화장실 변기물로 쓰곤 했어요. 진짜 그 정도로 모든 걸 다 아끼며 살았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말 그대로 버티며 살다 보니까 전 돈의 소중함과 노력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뼛속 깊이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이 놀 때도 전 늘 도서관에 있었으니까요.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항상 제 꿈을 잊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를 한 끝에 전 결국 변리사가 되었습니다. 변리사가 되기 위해선 국가 자격 시험도 봐야 하고 연수도 수료해야 하는데 정말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공부할 범위도 정말 많고 합격률도 낮아 처음엔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낮은 합격률만큼이나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할 거라는 생각에 저는 더욱 처절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변리사가 되어 마침내 제 명함이 나왔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던 건 바로 엄마였습니다. 제 명함을 받아들고선 엄마가 어찌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장해. 그렇게 노력하더니만 진짜로 이뤘네. 잘했다, 잘했어. 엄마가 진짜 우리 딸 덕분에 너무 기쁘다. 엄마, 이제 너무 고생하지 마. 앞으로 내가 진짜 엄마 아빠한테 잘할게. 엄만 여지껏 고생이라고 생각 안 했어.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랑 아빠가 뭐 해준 것도 없이 힘들게 했는데 이렇게 어엿하게 잘 커줘서 고맙다. 그 후로 전 열심히 변리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변리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건 세상살이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였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듣는데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특허나 상표 또는 디자인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일들 중에선 과거 저희 아빠처럼 뒤통수를 맞은 사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하루는 한 중소기업 대표님께서 절 찾아오신 적이 있었는데 정말 오래전부터 고안했던 아이디어를 거래처 직원이 몰래 빼돌려 다른 기업에서 먼저 특허 출원을 했던 사건이었어요. 그 기업 대표님은 오로지 그 특허 기술 하나만을 연구하면서 사업하셨던 분이었는데 믿었던 거래처 직원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을 몰랐다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여준 노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노트엔 빼곡히 손으로 직접 그리신 도면이랑 글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노트를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저에게 했던 그 기업 대표님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해온 일입니다. 몇 년을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연구했어요. 저에게 목숨과도 같은 건데 믿었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거기선 이미 특허까지 내타는데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 자식을 빼앗긴 것 같아 정말 분통하고 원통해서 잠도 안 옵니다. 대표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변리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에겐 포기할 수 없는 자식과도 같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간절하게 애원하는 그분의 목소리에 전 어떻게든 특허를 다시 되돌려 오겠노라고 약속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그동안 모아둔 노트와 자료들을 토대로 열심히 소송을 했어요. 며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모든 서류들을 살펴보면서 기록들을 확인했죠. 결국 그 자료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소송 끝에 아이디어를 가로챘던 그 기업에선 특허를 포기하게 되면서 다시 중소기업 대표님에게로 그 특허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대표님께서 제 손을 꼭 잡고서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함을 표현했을 때 참 제가 이 길을 선택하길 너무 잘했구나. 그렇게 너무나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도 30대가 넘어가고 있었네요. 언닌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 가정을 꾸렸지만 전 일에만 열중하다 보니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어요. 그때부터 엄마 아빠의 걱정은 제 결혼이었습니다. 당시 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어딜 나가기만 하면 저한테 엄청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엄마, 나 오늘 좀 늦어? 친구 만나고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 먼저 주무세요. 예, 어디 가는데? 어디 가길래 늦어? 술도 안 마시는 애가. 뭐야, 너 남자친구 만나는 거니? 아, 무슨 소리야. 지영이 만나, 지영이. 내 친구 지영이 엄마도 알잖아. 저녁에 영화 보기로 했어. 끝나면 12시 다 되더라고. 넌 왜 맨날 지영이만 만나? 아, 남자친구는 없는 거야?
네 연인 이제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아이 넌 언제 시집가서 자식 낳고 살래? 아 얼른 시집가야지. 엄마 나만 보면 맨날 시집가래. 언니만 가면 됐지 뭐. 하여튼간 나 갔다 올게. 남자친구 만나는 거 아니면 아이 일찍 일찍 들어와. 전 그때 당시만 해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이 재밌기도 했고 무엇보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평온하게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생각이 확 바뀌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중학교 동창회에 참석하게 된 거였어요. 거기서 바로 예상치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중학교 동창회 갔더니 정말 많은 친구들이 다 왔더라고요. 그때 당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있고 껄렁껄렁한 친구들도 어느새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참석한 걸 보고선 참 재밌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친구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리를 이동하려고 식당에서 나왔을 때 한 친구가 제 어깨를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돌아봤더니 저는 그 친구를 보고 정말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친구는 저희 반에서도 제일 공부를 잘하고 인기도 많았던 그 애였거든요. 수연이 맞지? 나 동규. 기억나? 어? 동규야. 당연히 기억나지. 널 어떻게 내가 모르니? 와, 너도 왔었어? 아까 못 봤는데 어디 있었어? 야,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거의 20년 만인가? 넌 그때랑 똑같네. 그런가? 아이, 나도 많이 늙었지 뭐. 그나저나 나보다 네가 더 똑같은데? 여전히 멋있다, 야. 사실 그 친구는 워낙 학교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 저와는 결이 다른 친구라고 생각했던 애였어요. 솔직히 중학교 때 제대로 얘기를 한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아는 척까지 하니 좀 놀라웠습니다. 그러다 자리를 옮기고서 그 친구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그 동규라는 친구가 중학교 때 절 좋아했다는 거였어요. 뭐? 나? 네가 날 좋아했었다고? 아이,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너 나랑 그렇게 막 친하지도 않았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나 너 진짜 좋아했다. 졸업하고 네 소식 간간히 들었어. 연락을 할까 말까 하다가 왠지 네가 날 모를 것 같아서. 아, 내가 널 어떻게 몰라. 우리 학교에서 너 모르는 애가 어디 있다고. 와, 근데 그건 진짜 몰랐네. 왜 진작에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그때 인연을 시작으로 전 그 친구와 정말 순식간에 가까워졌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말수도 적고 조용한 친구였다 보니 이렇게까지 말을 잘하는 줄은 몰랐어요. 진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흘러가는지 싶을 정도로 참 재밌더라고요. 그 후로 저와 그 친구는 종종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서로도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좋은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저흰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참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도 누구보다 열심히 다니고 늘 운동을 빼놓지 않고 하는 그런 바른 사람이었죠. 그런 남자친구는 혼자서 나와 살고 있었는데 원룸이긴 했지만 혼자서 그걸 다 마련을 했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동규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알뜰살뜰 모아서 집까지 장만해? 난 아직도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데 넌 독립을 하다니 진짜 대단하다. 솔직히 말해봐. 집에서 도와주신 거 아니야? 니네 집 그래도 꽤 잘 살았잖아. 에이, 도움은 무슨. 난 대학도 내 힘으로 스스로 나왔는데. 진짜? 왜? 너희 집 잘 사는 집 아니었어? 아, 그럼 대학 때 혼자서 등록금 다 벌고 그랬던 거야? 방학 때 진짜 열심히 알바만 했어. 그것도 모자라서 학자금 대출도 받고 장학금은 꼭 받아야 하니까 어떻게든 공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 뭐. 사실 남자친구네 집은 중학교 때 잘 사는 집으로 소문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안 도움 없이 스스로 대학 등록금이며 집 마련까지 했다는 걸 듣고 나니 더욱 이 남자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더라고요. 그런데 2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 명절이고 특별한 날이고 가족들과 잘 시간을 보내지 않더라고요. 늘 일이 바빠 못 갔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남자친구가 안쓰러워 한 번은 명절이 끝나고 연휴 때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명절 음식은 한번 먹이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 아빠가 아주 난리가 나셨습니다. 엄마, 아빠, 인사해. 여긴 내 남자친구. 전에 내가 말했지? 중학교 동창이라고. 어머나, 세상에. 아니,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널 만난다고? 아유, 세상에 나. 안녕하세요. 박동규라고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처음 인사드리네요. 저 뭘 사와야 할지 몰라서 과일 바구니 좀 사왔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우리야 과일 귀신이지. 어쩜 이렇게 센스까지 있고. 잘 왔어. 얼른 앉아. 밥 안 먹었지? 밥 차려줄 테니까 밥 먹고 편하게 놀다 가요. 그렇게 엄마 아빠의 환영을 받으며 저희 집에 왔던 남자친구는 하루 종일 같이 밥도 먹고 TV도 보고 얘기도 나누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갔습니다. 그날 남자친구 배웅을 해주러 나오는데 남자친구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전 뭔가 불편했나 싶어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 미안해. 엄마랑 아빠가 너무 꼬치꼬치 캐물었지? 내가 중간에서 말려야 하는데, 아휴, 우리 엄마랑 아빠는 왜 이렇게 유난인지 몰라. 불편했지? 일찍 나올 걸 그랬나 봐. 아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난 오랜만에 너무 따뜻한 대접을 받은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좀 울컥하네. 오늘 진짜 재밌었어.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좋으신 분들 같고 수연이 네가 참 부럽다. 부럽긴. 너도 일이 바빠서 그렇지. 집에 내려가면 얼마나 부모님이 우리 아들 하면서 챙겨주시겠어. 아까도 봤지? 우리 엄마랑 아빠 어떻게든 나 시집 보내려고 하시는 거. 아유, 우리 엄마 아빠 말에 신경 쓰지 마. 왜? 결혼하면 되지. 넌 나랑 결혼하기 싫어?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너희 집 오길 진짜 잘한 것 같아. 오늘로써 난 진짜로 너랑 결혼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어. 너무나도 갑작스런 남자친구의 선언에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절 보면서 남자친구는 그저 웃기만 하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네 집안은 형도 있었고 신우도 있어 저희 집보다 더 북적북적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울 텐데 왜 저희 집을 부러워하는지 그땐 이해하지 못했었네요. 그렇게 2년 반의 연애 끝에 저흰 30대 끝자락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얼른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 집에선 제 결혼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역시나 엄마 아빠가 당장이라도 파티를 열 것처럼 신나하셨죠. 그날은 부모님과 같이 저녁밥을 먹는데 슬쩍 결혼에 대한 얘기를 제가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동규랑 결혼하려고. 고개도 못 들고 그냥 밥을 먹으며 툭 말을 내던졌는데 한참을 부모님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반응도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뭐지 싶어서 고개를 들어보니 엄마 아빠 모두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저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한성을 지르셨죠. 어머, 결혼? 정말? 동규가 너랑 결혼한다니? 어머나 세상에, 우리 딸이 결혼을 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동규한테 확실히 약속받은 거지? 말 바뀐 일 없는 거지? 아이, 뭐야. 그건 무슨 반응이야. 어머, 여보, 우리 딸이 드디어 결혼한대. 아유, 드디어 결혼을 한대. 어떡해. 나 눈물 난다, 눈물 나. 당신도 그래? 나도 눈물이 나네. 이럴 게 아니라 동규 얼른 불러라. 왜? 갑자기 왜 불러? 아, 왜 부르긴? 장인어른이랑 한잔 하자고 불러야지. 아이, 얼른. 저희 집에선 정말 당연하다는 듯 너무나 제 결혼을 축하해 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사실 너무 긴장이 되고 떨려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제 손을 꽉 잡아준 건 남자친구였죠. 그런데 예비 시댁에 딱 인사를 하러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중학교 땐 진짜 잘 사는 집이라고 들었는데 좀 작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더군요. 거기서 좀 당황했는데 딱 예비 시댁에 들어갔을 땐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비 시부모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잠옷을 그냥 입고 계셨거든요. 그 모습에 저도 당황했지만 누구보다 당황해했던 건 남자친구였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여자친구 인사드리러 온다고 했잖아요. 인사해. 인사하면 되지. 동규 여자친구라고? 이리 와서 앉아. 아니, 우리가 지금 바빠가지고 나가봐야 돼서 차나 간단하게 마시자고. 네? 아니, 처음 인사로 왔는데 차나 한잔 마시자고요? 아유, 뭐 어때? 뭐 앞으로 밥 같이 먹을 일이 한두 번이겠니? 네 여자친구도 긴장 많이 했을 텐데 밥 먹는 것보다 차 마시는 게 낫지. 안 그래? 얼른 와서 앉아. 그래, 동규 친구라 그랬지? 그럼 편하게 말로 올 테니까 와서 앉아서 얘기나 하자. 처음부터 너무나 가볍게 얘기하는 예비 시모의 태도를 보면서 사실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앉아서 대화를 나눠보니 쿨하게 결혼 허락도 해주시고 결혼 준비하는 거며 이런 걸 다 저희가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그게 원래 예비 시댁의 분위기인 줄 알았습니다. 예비 시부나 시모 모두 저에게 별다른 얘긴 꺼내지 않았고 그저 결혼 준비는 알아서 하겠다는 말에 그 부분에서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는 내내 예비 남편은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첫 인사를 마치게 되었어요. 정말 시간으로 따지자면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인사를 다 하고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선 예비 남편이 절 집으로 데려다 주는데 갑자기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수연아, 미안해. 많이 놀랐지? 실은 우리 집 분위기가 이래. 너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건데 미안해. 아니야, 좀 놀라긴 했는데 원래 저런 분위기라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나저나 결혼 허락 이렇게 빨리 해주실 줄은 몰랐네. 난 좀 긴장했는데. 우리 집은 그냥 신경 쓰지 마. 네가 신경 쓸 일은 없을 거야. 만약에 우리 부모님 뭐라고 하시더라도 마음 안 써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때 예비 남편의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를 전 조금 지난 후에 알게 되었어요. 얼마 후 저흰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고 상견례 분위기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비 사돈을 만난다는 생각에 엄청 설레하셨지만 역시나 예비 시부모님은 그 자리에서도 마치 남을 대하는 것처럼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심지어 결혼했다던 예비 시숙 가족들은 아예 그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고요. 멀리 살고 있는 예비 신우만 자리를 해서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처음엔 궁금해 예비 시부모님께 예비 시숙 얘기를 꺼내시기도 했습니다. 들어보니 우리 예비 사위 형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어려웠나 봅니다. 기왕 한번 얼굴 볼 거면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만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쉽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만 보면 되죠 뭐. 저희 애가 워낙 바빠가지고서요. 자기 일도 바쁜데 동생 일까지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큰애가 어릴 적부터 워낙 똑똑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일들이 좀 많습니다. 동규 애가 형 발끝만이라도 닮았으면 참 좋았을걸. 아유, 아닙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좋은지 주변에서 다들 너무 말끔한 사이 맞는다면서 부러워하는걸요. 멀끔하기는요. 사돈께서 우리 첫째를 보셔서 하는 건데 저희 첫째가 말이죠. 어릴 때부터 수재였어요. 수재. 다들 신동이라고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이상하게 예비 시부모님은 그 자리에서도 예비 남편의 칭찬보단 자리에 있지도 않은 예비 시숙의 칭찬만 늘어놓으시더군요.
이상하다 생각을 하긴 했지만 예비 남편에게 전부터 워낙 첫째 사랑이 지극하다는 걸 간간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저 좀 유별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상견례가 끝이 나고서 저흰 저희 힘으로 열심히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저도 예비 시댁 식구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예비 남편이 그럴 필요 절대 없다며 내내절 만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비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예비 남편은 예비 시댁에서 차별을 받고 살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늘 형밖에 몰랐어. 지금 사시는 곳도 형이 결혼하면서 신혼집 마련해달라고 해서 살던 곳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신 거야. 대학 등록금도 안 내주신다고 해서 나랑 여동생은 알아서 그렇게 대학 다닌 거고. 내 여동생은 솔직히 내 결혼 때문에 이번에 얼굴 본 거지. 집에 아예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수연이 너도 우리 집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내내 표정이 어두웠던 거야? 친구들이 맨날 너희 집 잘 산다고 막 그랬었잖아. 어, 근데 집이 아무리 잘 살면 뭐하냐. 나한텐 그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어찌됐건 결혼하고서도 넌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거야. 내가 결혼해도 부모님은 우리보단 형네 가족들만 신경 쓰일 테니까.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더라. 너희 집은 너무 화목해서 그런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이야. 쓸쓸하게 말하는 예비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로 예비 남편의 말처럼 예비 시부모님은 저희 결혼에 대해 하나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딱 결혼식 3개월을 앞두고 예비 시댁에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비 시숙이 이혼을 하고 예비 시댁으로 갑자기 들어온 거였어요. 당시 예비 시숙이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해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된 거였죠. 그런데 그걸 알고서 갑자기 예비 시댁의 태도가 확 변하더라고요. 어느 날 예비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짜 거의 1년 정도를 결혼 준비하는 동안 한 번을 저한테 전화도 안 오던 예비 시모가 뜬금없이 결혼 준비는 잘 돼가냐며 다정하게 물어보시더군요. 수연아, 잘 지내고 있지? 그래, 결혼 준비는 잘 돼가니? 들어보니 신혼집도 마련했다는데 가구나 이런 건 다 정리가 된 거야? 아,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입주할 준비는 다 돼서 양가 부모님께 한번 얘기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 아버님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어머, 동규가 그러디? 아니다, 아니야. 바쁘긴. 그래도 자식이 결혼하는데 당연히 신경을 써야지. 안 그래도 니들 신혼집 입주 이쯤 할 것 같아서 물어봤어. 오늘 시간이 어떠니? 뭐 필요한 건 없고?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 청소라도 좀 해야지. 궁금한데 한번 가봐도 되나? 아, 네, 가보셔도 되죠. 오후에 잠깐 가려고 하는데. 아유, 잘 됐다, 잘 됐어. 내가 안 그래도 줄 것도 있고 한데 그럼 잠깐 둘러도 볼 겸 겸사겸사 얼굴이나 보자. 그렇게 전 정말 오랜만에 예비 시모를 만나게 되었어요. 예비 시모는 정말 절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같이 신혼집도 둘러보기도 했고요. 예비 시모는 신혼집에서 쓰라며 새 수건들을 잔뜩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여기저기 답례품으로 받은 수건들이었지만 전 그래도 저희들 생각해서 챙겨주신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후 얼마 뒤 저희는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식구들이 모두 모여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결혼식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비행기를 타기 전에 갑자기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수연아, 이제 비행기 타러 가니?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잘 다녀오고 어젠 정신 하나 없었지? 원래 결혼식 끝나면 정신없고 피곤하고 그러지 않니? 아, 네, 어머님 괜찮아요. 어제 오자마자 집만 정리하고 바로 잠들었어요. 저희 잘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오고
다녀오자마자 너희 출근해야 하고 정신이 없잖니. 그래서 말인데 내가 신혼집 청소도 좀 해주고 반찬하고 이것저것 채워넣으려고 하는데 혹시 너희 집 비밀번호 좀 알려줄 수 있니? 네? 저희 집 비밀번호를요? 그래. 신혼여행 다녀오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 결혼식 끝나고 정리 안 된 것도 있을 텐데 그것도 정리하려고 하면 너 골치 꽤나 아프다. 내가 해줄 테니까 비밀번호 좀 알려다오. 니들 반찬 주려고 해놓은 것도 있는데 우리 집 냉장고에 자리도 없고 말이야. 너희 집 냉장고에 넣어둘 테니까. 그렇게 시모는 청소도 해줄 겸 반찬도 가져다 주겠다며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전 아무런 의심 없이 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이 파국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상상도 못한 채로요. 그렇게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일주일에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진짜 너무 행복하고 꿈만 같은 시간이었죠.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줄 선물도 잔뜩 사들고서 그렇게 저희는 일주일 만에 신혼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오면서 남편은 근처에서 저녁으로 먹을 거를 사오겠다며 얘기를 했고 저 먼저 집으로 올라오게 되었죠. 그런데 딱 신혼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현관에 신발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가 절 맞아줬습니다. 그건 바로 시부모님이었어요. 왔니? 비행기 타고 오느라 고생했겠네. 안 그래도 저녁하고 있었는데 딱 맞춰서 잘 왔다. 얼른 앉아. 밥부터 먹고 싶고. 어머님, 아니 어떻게 여길. 아유 그건 차차 얘기하고 얼른 짐부터 저기 저 방에다가 넣어놔. 짐이야 나중에 찬찬히 정리하면 되지. 얼른.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시모의 말에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여기저기 살펴보니 처음 저희가 했던 가구 배치가 좀 달라져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전 안방으로 향했는데 안방문을 딱 열자마자 전 너무나 경악을 했습니다. 안방엔 여기저기 가득 박스가 차 있었고 안방 침대엔 시부가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왔냐? 아유 니들 기다리느라 배고파 죽는 줄 알았다. 근데 이 방엔 왜 들어왔어? 니들 방은 저기 작은 방 아니야? 네? 그게 무슨... 그러자 뒤이어 제 뒤에서 시모가 호호 웃으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유, 여길 왜 문을 열고 그래? 내가 짐 저기 작은 방에 넣으라 그랬지? 얼른 짐은 절로 가져다 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이 짐들은 다 뭐고요? 뭐긴 뭐야 우리 짐이지. 아유, 네 아주버님이 사업 망해가지고 빚더미 앉았다더라. 전세 만기됐는데 우리가 거기 그냥 살 수 있겠니? 그래도 네 아주버님 살리고 봐야지. 그래서 그 돈 네 아주버님한테 줬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여기 좀 살려고. 네? 뭐라고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시다뇨. 언제 그런 말 하셨어요? 말? 말이야 뭐 지금 하잖니. 그럼 너 시부모 길바닥에 나앉는 거 그대로 볼 거야? 아니잖아. 뭐 하여튼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알고 넌 얼른 작은 방 가서 짐부터 풀어. 그래도 내가 너 고생할까 봐 저녁까지 싹 다 준비해놨으니까 얼마나 좋니. 우리도 아까서야 짐 들고 왔어. 아유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내일부터 나 안방에 우리 짐 풀 거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작은 방에서 짐 정리하도록 해라. 안 도와줘도 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나도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 심을 보면서 전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희한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이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시니 점점 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전 처음엔 예의를 갖추고서 말을 했어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여긴 저랑 저희 남편 집이에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합가 요구하신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오늘은 오셨으니 어쩔 수 없지만
저 합가 못합니다. 짐 정리해 주세요. 뭐?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 너 지금 시부모를 내쫓겠다는 거야? 내쫓는 게 아니라요. 동일하지 않았던 일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전 그렇게 못합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넌 그냥 며느리야, 며느리. 너 내 한마디면 여기서 내쫓아낼 수도 있다고. 어디서 큰 소리야, 큰 소리는. 내 아들 돈으로 이 신혼집 마련했으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이미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넌 결정권 없어. 허튼 소리 하지 말어. 정 모시기 싫으면 이 결혼 없는 일로 하자꾸나. 나도 우리 안 반기는 며느리 별로 보고 싶지 않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집안 그래도 직업 하나 보고서 허락해줬더니만 지금 어디서 뭐라고 하는 거야? 전 시모의 마지막 말에 결국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남편과 헤어진 한이 있더라도 제가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말은 이 집이 남편 집이니 제가 어떠한 요구도 할 자격이 없단 말이신가요? 그래,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 신혼집 마련하는데 우리 아들 원래 살던 집도 팔고 모아둔 돈으로 이 집 산 거잖아. 그놈의 자식은 부모가 어렵다는데 돈 한 푼 안 주고 꼬박꼬박 모으더니만 이 집 산다고 얘기하더라. 그러니 우리 아들 집이니까 내 집이기도 하지. 너 따윈 솔직히 성에 차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고집하니까 허락해 준 거야. 근데 지금 네 태도가 이게 뭐니? 동교 오기 전에 조용히 하고 짐이나 얼른 풀어. 내가 그나마 동교 보고 한번 봐주는 거니까. 네가 나한테 이러면 동규가 너랑 살겠어? 내가 너 불쌍해서 한번 봐주는 거야. 뭐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정말. 전 이 집에서 두 분 같이 모시고 살 생각 없습니다. 뭐라고? 이게 정말 지금까지 뭘 들은 거야? 그럼 너야말로 내 아들 집에서 나가.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전 화를 내며 소리치는 심을 보고선 바로 안방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장롱 안 깊숙한 곳에 있던 서류 하나를 꺼내왔어요. 다행히 이 서류는 시부모가 발견을 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저렇게 뻔뻔하게 저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선 저는 그 서류를 시모 눈앞에 갖다 대놓고선 얘기를 했습니다. 제 말에 시모는 그 자리에서 수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자, 보이시죠? 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이 집 아줌마 아들이 아니고 제 명의예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나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두 분이시라고요. 뭐야? 왜 이 집이 네 명의로? 그렇게 아들 차별하시더니 이제 와서 아들한테 부모 대접은 받고 싶으세요? 근데 어쩌죠? 그 아들 이미 마음 돌아선 지 오래거든요. 올라와서 이 꼴 보기 전에 두 분이 나와서 나가시라고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뭐 이 집이 네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다 네 거라고 생각하니? 돈은 어차피 우리 아들 돈이잖아. 우리 아들이 네가 하는 집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 너 이거 정말 실수하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더니 바로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선 모든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무척 당황해 하더라고요. 뭐야, 엄마 왜 오셨어요? 아이고, 동규야. 얘가 글쎄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니? 여기 자기 집이라고 우리더러 나가란다 글쎄. 네? 아니 그게 무슨... 아휴, 우리 전세 만기돼가지고 집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니? 네 형은 이혼해서 쫓겨나고 우리가 어딜 가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좀 살겠다는데 네 처가 아줌마 그러면서 나가라잖니. 아휴, 엄마가 이런 대접 받아야 되겠어? 그게 사실이야? 여보, 정말로 맞아? 두 분께서 우리 없는 사이 이미 짐도 다 가져다 놓으셨어. 안방에 짐도 다 넣으셨더라. 난 이렇게 못 살아. 그래서 나가시라고 했어. 전세금 당신 형한테 다 주셨댄다. 당신이 결정해. 난 이대로 못 사니까. 그러자 남편은 한동안 아무런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 시모는 아들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나 보더군요. 아유, 동규야, 너도 속상하지? 엄마도 속상하다. 그런데 네 처가 저러는 걸 어떡하겠니? 그냥 쟤 내보내자. 근데 네가 제 명의로 이 집 해줬니? 그래도 네가 이 집 돈 낸 거 증명하면 명의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다. 그러니 얼른 내보내자. 내보내. 그러면서 시모는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시모의 손을 뿌리친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손을 뿌리치자 시모는 무척이나 당황해하더라고요. 그런 시모에게 남편은 정말 분노의 말을 쏟아부었죠. 전 그때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동규야, 동규야 왜 그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신다고요. 전 아들도 아닙니까? 전 자식도 아니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집까지 오실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동규야, 너 왜 그러니? 네가 그럼 우리 아들이 아니면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긴요? 엄마 아버진 절 한 번이라도 아까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늘 형만 챙겼으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지금껏 엄마 아버지 형한테 다 투자하시고 형이 사업 다 말아먹어도 어떻게든 돈 다 대주시느라 그렇게 된 거 모르세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린 형한테 탓하긴커녕 뭐라고요? 전세금을 줘요? 지금 그걸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탱자 놀면서 사업자금 다 말아먹고 술만 퍼마시고 다니다 이혼당한 형. 지금 단칸방 월세 산다면서요. 정신 못 차리고 지금도 그러고 사는 걸 또 도와주겠다고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그러자 안방에 있던 시부도 뛰쳐나오더니 울분을 토하는 남편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안쓰러운 자식에게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있는지 그 와중에도 또 예의를 운운하시더군요. 너 이 자식이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가족이 어려우면 똘똘 뭉쳐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감히 엄마한테 버릇없이 굴어? 엄마요? 엄마가 정말 저한테 엄마로서 뭘 해주셨는데요. 학교 다닐 때 교복도 저 형 입었던 옷 다 물려받고 신발이고 뭐고 저한테 새 거 사주신 적 있으세요? 대학 등록금도 저더러 알아서 벌라고 하시고 오죽하면 제가 취직되자마자 집을 나왔겠어요? 오죽하면 여동생이 엄마 아버지랑 연을 끊고 살겠냐고요. 왜 그런지 이유도 다 아시면서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형만 챙기세요? 저 더는 못하겠습니다. 아들 노릇 더는 못하겠다고요. 당장 나가세요. 두 분 다 당장 나가시라고요. 오늘부로 저 둘째 아들 자리 내놓습니다. 앞으로 저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얼른 나가세요. 뭐? 이 자식이 정말 어디서 자식이 부모를 버려. 그런 자식이 어딨어. 애초에 절 버리신 건 엄마랑 아버지시잖아요. 절 자식으로 정말 생각이나 하셨어요? 그런 부모님 저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그랬듯이 저 없다 생각하면서 사시라고요. 이게 정말 못 나간다. 절대 못 나가. 어디서 감히 부모한테 버릇없이. 너 이러는 거 보니까 더는 못 나가겠다. 우리 짐도 다 여기 있으니 못 나가. 결국 시부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곤 못 나간다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얼굴에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도 시부모는 그런 남편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전 뻔뻔한 두 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럼 저 112에 바로 지금 신고하겠습니다. 여긴 제 집이니 마음대로 허락 없이 들어온 거며 나가지 않는 것도 다 신고해도 되겠죠? 어디 한번 경찰 출동해서 강제로 나가보시겠어요? 아니면 좋게 나가실래요? 뭐? 너 어디서 지금 시부모한테 그런 얘기를 함부로 꺼내? 못 들으셨어요? 저희 남편이 부모가 없답니다. 그러니 시부모도 당연히 없죠.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아니면 저 바로 112 부를 테니까. 아, 짐은 용달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나가세요. 끝내 시부모는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씩씩거리며 저희 신혼집을 나갔습니다. 그뒤로 저흰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시부모 짐을 싸그리 챙겨 다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날 전 남편과 엄청나게 술을 마셨습니다. 그 전에 남편이 얼마나 차별대우를 받으면서 컸는지도 그때 제대로 알게 되었고요. 시숙이란 사람은 공부도 남편보다 잘했었는데 부모의 사랑도 독차지해서 어릴 적부터 남편과 시누이를 엄청 무시하며 살았다네요. 남편도 어릴 적엔 이게 그냥 자기 인생이구나 생각하고 다 감내하며 견뎌왔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별이 심해지니 결국 사회에 나오고선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런데 끝까지 부모는 첫째만 바라보고 모든 걸 퍼줬으니 남편의 분노가 얼마나 컸겠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남편이 너무나도 불쌍했습니다. 그 후로 처음엔 시부모는 저와 남편에게 온갖 욕이 가득한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된 이상 시숙이 자기들을 어떻게든 챙겨줄 거라고 믿었던 모양이었죠. 그런데 역시나 시숙은 자기 부모를 책임지지도 못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사업 자금으로 내준 시부모의 전세 자금으로 형님이란 사람과 다시 합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그 뒤로 시부모의 연락은 받지도 않는다고 들었어요. 말 그대로 시부모는 시숙 좋은 일만 시키고 팽당한 거죠. 결국 시부모는 부랴부랴 겨우 보증금을 마련하고 월세로 빌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시숙이 결국엔 자신들을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걸 알게 되고선 시부모는 그때부터 저와 남편에게 계속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저와 남편은 아예 연락을 다 차단해서 받지도 않고 있네요. 몇 번 저희 집에 찾아왔길래 전 마지막으로 시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아가, 왜 이렇게 통화하는 게 어렵니? 그래, 잘 지내고 있지? 동규랑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했다.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가 잘못했어. 네 아주버님 우리한테 돈만 달라 그러지.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다. 미안하다. 그런 말 듣고 싶어서 전화 받은 건 아니고요. 다신 우리 집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려고 전화 받은 거예요. 이번엔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지만 다시 또 찾아오시면 그땐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니, 며느라, 왜 그러냐. 내가 정말 미안하다. 어? 우리 다른 거 안 바랄 테니까 그냥 우리랑 연락이나 하고 지내자꾸나. 아니요. 저도 남편도 그럴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아들 무시하며 사셨으니 그 귀중한 큰아들이랑 평생 오순도순 사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그렇게 전 냉정하게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리고 다시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이후로 남편은 시댁엔 전혀 안 가고 연락도 안 받고 있어요. 결혼한 이상 남편은 지금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숙이란 사람도 참 웃긴 게 그렇게 부모가 평생을 퍼줬으면 자기가 잘해야 하지 않나요? 그저 부모 등골만 빼먹을 생각하고 부모를 모시지도 않는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형님이란 사람도 시댁에서 더 이상 콩고물 떨어질 게 없으니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다더라고요. 시숙도 아마 겨우겨우 재결혼을 했으니까 더욱 시부모를 무시하고 챙기지 않는 것 같고요. 결국 이 사달이 벌어진 건 다 시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키웠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 그동안 임신을 해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남편이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항상 집에서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아 자신이 못 받았던 사랑을 듬뿍 주며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싶대요. 전 그런 남편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남편을 안쓰럽게 보고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시고 지금은 자주 보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차별 속에 자라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상처라는 게 꼭 직접적으로 타격을 줘야만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로 혹은 행동으로서도
사람에게 깊은 상처가 남게 된다는 걸 전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상처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치유가 되셨길 바라며 이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모든 분들에게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